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아주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네. 컨테이너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타보자. 네. 지금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컨테이너 운임 고공행진이 업계에 있는 사람조차 네. 깜짝 놀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올 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업계에 있는 분이 너무나 황홀한 가격인데 이 가격이 유지되기만을 바랍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곧 떨어지겠죠 라고 업계에 있는 분들이 그랬는데 네. 중반에 되니까 더 올랐어요. 또 연락을 하는데 또 더 올랐어요. 미국은 미국발 컨테이너는 여전히 부족해요 라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발주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쇼티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뭐 주가는 고공행진 한번 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야 놀랍다 이러면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네 이러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컨테이너를 떠나라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거기서 떠나서 오히려 네. 비행기를 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제가 컨테이너에서 내려서 비행기를 타보자.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면 사실은 해운에서 내려서 항공을 타보자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해운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면 되나요? 들어가 볼게요. 예. 저희가 이 자료는 그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실적을 리뷰해보고 업황이랑 이제 주가도 연동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썼던 자료였었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그 HMM의 실적입니다. 네. 엄청나게 잘 나왔죠. 그래서 네. 연초에 이 정도만 유지해도 좋겠어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시면 1분기 영업 마진이 4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류업체가 물건을 날라서 네. 거의 40%를 남긴 건데 네. 2분기의 영업 마진을 보시면 47.8%로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요. 저희가 원래 해운 기업들이 이제 지속 가능하게 계속 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마진의 타겟이 한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것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이익이 나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정상적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매출 자체가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정도 수준까지 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은 좋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이런 질문 갑자기 하고 싶은데 네. 아니 저 정도면 조선가가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신조선가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개별 선박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가 뭐 2017년 상반기 요럴 때 초대형 유조선 같은 경우가 한 7천만 불대 초반 정도 수준이었었는데요. 지난주 기준으로 1억 350만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실제로 개별 선종 중에 많이 내려간 선박들은 한 30-40% 정도 가격이 오른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해운사들이 특히 조심하면서 발주를 하는가 보죠. 뭐 2-30척씩 내긴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뭐 옛날 우리 그 중국발 중국 그 중간재 난리 났었을 때 차이나 이펙트가 네, 컸을 그때 때. 정말 미쳤었잖아요. 네. 그때 건화물 운임지수가 제 기억으로 14,000원인가? 11,000인가 14,000. 11,793포인트까지 네, 갔었죠. 그 영원히 안 돌아올 그런 숫자를 찍으면서 조선 업종들도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운임 올라간 폭에 비하면은 그쪽 뒤 후단으로 넘어가는 파급이 생각보다는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HMM 같은 경우도 10년 동안 적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데 이 선박을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론을 일으킬 수 있는 신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어야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불황에도 이익이 조금이라도 나는 그런 업체들 정도가 발주를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 지가 이제 2년 차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익이 쌓여서 발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그 손실 봤던 게 쌓여 있었던 시간치고는 상당히 빨리 발주가 나오는 편이라고 오히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준비하신 내용 이어가 볼게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볼륨보다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운임이 좋아서 그랬고 그렇죠. 물량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르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HMM에서 준 장표를 저희가 이제 그대로 붙여 놓았는데 2021년 상반기에 이 물동량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8.4% 정도 늘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뭐 23,000 TU급 선박이 12척이 인도가 되었다고 하고 올해도 이제 중대형 사이즈인 16,000 TU짜리 선박이 또 더 들어오는 해인데 그러면 공급이 되게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물동량은 별로 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게 HMM에만 해당이 되는 문제는 아니고 다른 그 해운 업체들 같은 경우도 볼륨의 성장보다 그러니까 물량이 너무 많아요라기보다는 물량이 밀려 있어서 운임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밀려 있다는 거는 언젠가 이게 다시 느슨해지면 원활하게 이렇게 통행이 가능한 네. 시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여전히 실적의 이 안정성을 가지려면 사실 운임보다는 볼륨이 높은 게 어떻게 네. 보면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감안하면 비수기일 때 이 교통체증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저희가 이제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그렇게 거죠. 되면 가격이 급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40%의 음. 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운임을 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금 부분일 수도 이렇게 있죠. 그 물동량 수량 기준으로 잘 안 느는 이유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예를 들어보면 중국발 미국행은 계속 부족이고 컨테이너 박스가요. 네, 컨테이너 박스가 항상 부족이고 미국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건 없고 그렇게 불균형이 생긴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2020년에도 그랬고 2021년에도 그랬고 딱 성수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사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원래 뭐 한 분기나 한 달에 몇 번 다닐 거야라는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수송을 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네.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시장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2020년 4월에도 항차를 좀 빼자. 그리고 수에즈 운하가 사고가 났으니까 2021년에도 4월에 항차를 좀 빼자. 이렇게 되니까 원래 가야 되는 그 스케줄이 저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항상 화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균형이 생기는데 2년 연속 이런 식으로 성수기의 초입에 사고가 생긴 케이스는 사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2022년 초가 돼서 저희가 비수기에 진입을 하면 다시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때 또 무슨 이벤트가 생길 수도 당연히 있지만 네. 그건 어쨌든 일회성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지속 가능하다. 3년째 성수기 초입에 뭔가 이런 트래픽 잼이 걸리는 이벤트가 생긴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한 가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네. 이게 예를 들어서 총량 기준으로 늘어났다면 현재의 가격 올라가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받아지면서 앞으로도 이런 수준이 계속 유지될 거니까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줘도 문제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 뭐냐면 그 총량 기준으로 별로 안 늘어나고 그 총량 기준으로 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까지나 많이 운임이 올라갔던 이유는 몇 가지 이벤트가 적시에 발생하면서 적체가 생겨서 가격이 이렇게 뛴 것이다. 예.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다시 비수기 때가 오면 지금 적체했던 것들이 이제 다 같이 나가면서 풀리게 되면 다른 것들 뭐 할 게 없으니 그때는 이제 가격이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빠른 시간에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회사 하나만 볼 수 없으니 다른 되게 큰 비교 대상에 네. 해당하는 이제 회사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세계 1위 선사.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머스크입니다. 머스크에서 제가 이제 컨테이너 해상 운송 부문의 실적만 이렇게 띄어온 것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물동량 같은 경우를 보시면 분기 요번에 뭐 1분기, 2분기에 이 물동량 자체가 작년 3, 4분기의 물동량에 대비해서 아주 많이 늘어나지 않은 그러네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이제 운임으로 밀어붙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장 그리고 이 머스크가 자기네들의 화주 구성 중에 장단기 화주의 구성을 이렇게 연간에 걸쳐서 좀 알려주는 편인데 2021년에 대한 이 장단기 화주의 구성이 장기가 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지금까지 중에서 좀 꽤 많이 높이는 그러네요. 추이고
장기 화주를 높인다라고 한다는 건 내년 아하. 시장을 좀 준비하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좀 이익을 굳히고 싶은 마음이 상당한가 보네요. 장기 화주들은 시장 운임만큼을 다 받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기간을 그 지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거니까요. 네. 머스크 입장에서는 가격이 충분히 좋으니까 조금 싸게 받아도 우리는 그렇죠. 롱런할 수 있는 고객을 만나는 게 지금으로선 이 가격을 지킬 수 있는 좋은 훨씬 더 좋을 수 방법이니까.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내년의 시황의 변동성을 조금 우리는 덜 영향을 받게끔 조절하자라고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전략이 아닌가. 저걸로만 싶습니다. 봐서는 머스크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걸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그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있는 거네요. 네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시장의 전체 물량이나 뭐 이런 걸 추이를 좀 보시라고 이제 넣어 놓은 건데 운임은 말씀하시다시피 엄청나게 좋습니다. 역사상 최고 운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이런 식의 항만에서의 많은 적체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근데 이제 월별로 중국에서 저희가 처리하는 처리량이 결국 한 달 뒤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수입량으로 이제 그렇죠. 바로 직결이 되거든요. 네. 근데 7월 기준 중국 전체 컨테이너 포트에서 처리하는 처리량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0.5%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디어 꺾이는군요. 예, 작년 7월이 그렇다고 해서 두 자릿수 성장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를 감안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는 거고, 이 시장에서도 네. 이제 머스크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원래 단기적인 얘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아, 3분기 실적도 저희는 여전히 좋습니다. 더 성장이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 추정을 하는 쪽에서는 3분기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박하게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이 발표나고 나서는 컨테이너 해운사들의 2분기 컨센서스가 되게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2분기 실적이 발표나고 난 이후에는 3분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추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꺾이진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봤을 네. 때도 꺾이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컨테이너 운임은 사상 최고치로 저렇게 올라갔는데 그 비교할 수 있는 조금 건화물, 그러니까 네. 컨테이너가 넣는 게 아니고 통째로 그냥 원료를 통으로 넣는 건화물 운임은 어떻습니까 지금? 건화물 운임이 어제와 그제 네. 그 이틀에 걸쳐서 100포인트 정도씩 빠져서 지금 4,000대 초반 정도 수준이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했었던 그 11,793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저희가 4,000대를 거의 11년 전에 그렇지. 보고 처음 보는 정도 그렇지, 수준으로 그렇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컨테이너 운임과 벌크 운임은 모두 다 1분기가 비수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 운임도 제가 지금 당장 3분기에 빠질 거예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내년 1분기에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인데 오히려 견조한 것은 컨테이너 쪽이 좀 더 그 견조할 거라고 보는 게 이쪽은 정기선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12월 셋째 주까지는 상당히 견조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건화물 쪽은 부정기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절대적인 운임이 엄청 좋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저희가 뭐 9월이나 10월 선물을 종합해서 운임이 지금 단기적으로 이틀 정도 빠진 거에도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1분기에 올 조정이 빨리 올 수도 있나 이제 이런 생각도 약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건화물하고 그 컨테이너하고의 연관성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건화물이라는 건 사실 원재료를 네. 갖다 나르는 거고 컨테이너는 상품을 그 원자재로 만든 상품을 완성품을, 왔다 갔다 네. 하는 거니까 사실 예를 들자면 건화물이 쭉쭉쭉쭉 밀리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컨테이너에도 약간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원래 그 세계 경기의 가장 선행 지표를 저희가 BDI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건화물 지수? 원자재가 먼저 움직여야 그게 그 제조국으로 들어가서 제품이 돼서 나오는 거기 네. 때문에. 근데 저희가 15년 전의 시황에서도 그 BDI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컨테이너가 먼저 좋았다가 나중에 오히려 BDI가 더 폭발적으로 늘었었고요. 네. 이번에도 특이하게 이제 그러한 어허.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HMM 같은 경우에요. 오늘 오전에 약간 파업 걱정까지 됐다가 타결이 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좀 장이 좋지 않을까? HM 주가 괜찮지 않을까? 그랬는데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익을 많이 실현하시는 것 같아요. 이벤트가 이제 끝났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털고 것 같고 나와야겠다. 저희도 이제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됐고 이제 시장이 대단히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이벤트였는데 그게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해피하게 엑시트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린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일 때문에 굉장히 그러면-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엑시트하라는 얘기 함부로 못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모두가 다 좋다고 볼 때 엑시트라고 얘기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엑시트 해운에서 컨테이너에서 내리고 이제 또 올라타자고 하셨잖아요. 항공을 향해서. 네네. 항공으로 슬슬 넘어가 볼까요? 예, 그렇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재밌었어요. 지금 정리가 한 방에 쫙. 네, 일목요연하게 저는 정리된 사실은 것 이번에 같아요. 참 HMM을 못 타서 뭐 그냥 남의 떡 보듯이 봤는데 네. 정리가 잘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전 너무 일찍부터 내리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아이고. 작년부터 너무 힘들었다. 아 근데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아니 오죽했으면 저 약간 변호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저하고 이제 제가 정기적으로 사실은 저기서 일하시는 분한테 브리핑을 해주잖아요. 아, 저한테 네. 현장에 그래요? 계신 분이 어팡에 대한 어팡에 얘기를 대해서 해주시는군요. 자기네들도 깜짝 놀라고 있어. 진짜로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유지만 되면 세계적인 선사예요. 세계적인 선사인데 유지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더 올랐어요.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선사 자체들도 예상을 깨는 일들이 벌어졌으니 당연히 미래를 예측하는 애널리스트들 입장이면 과거 평균 회귀라는 어떤 기초적 가정을 따져서 본다면 먼저 빨리 내리라고 말하기 수 있었죠.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그건 네. 자연스러운 귀결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좋아지는 폭도 사실 주가에 주는 영향이 크니까 네. 이제 성장세가 이어지더라도 둔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 많이 느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으로 조금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주가는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대한항공이 탑픽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장표로 걸쳐서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생각보다 2분기 항공사들의 실적의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들은 실적 숫자가 1분기보다 많이 좋아진 편이고요.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연결 기준으로 영업 적자인 이유는 그 에어 부산이랑 에어 서울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게 나오는 건데 559억의 그 연결 영업이익이 나왔지만 실제로 별도로는 9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그 기재를 굴리고 이러는 사업 사이즈로는 딱 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한항공이 1,900개 정도 나왔는데 아시아나항공이 한 900개 정도 나왔으니까 정말 절반 정도의 영업을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요즘 걱정이 되는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그래도 되게 숫자에서 많이 희망적인 거를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영업 적자가 다 1분기보다는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여전히 국제 여객을 많이 그 운영을 하진 못하지만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매출이 다 조금씩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고정비를 어쨌든 줄이고 매출을 조금이라도 늘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상황이지만 수치상으로 1분기보다 더 안 좋긴 어렵다라고 이제 그런 거 눈높이를 저 정도는 바닥이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과연 언제 재개가 되나요? 이제 이거에 대한 그 그쵸. 기대들을 갖고 계시는 위드 거예요. 코로나 이야기 이제 그렇죠. 나오잖아요. 위드 코로나 얘기 네. 나오고 며칠 전부터 항공주들이 조금 오르는 게 이제 방역 당국에서 위드 코로나 방역의 방식을 조금 바꿔서 나중에 발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그거지만 저희가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을 들고 계신 주주분들이니까 내가 들고 있는 이 주식의 가치가 이제 희석이 되는 게 가장 안 좋으신데 일단 그게 시장에 다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1분기부터 보시면 TA항공이 가장 먼저 저가 항공사 중에 이제 자본확충을 발표를 했는데 CB 형태의 투자를 받아서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네. 제3자에게 자본확충을 받은 상태이고요. 7월 7일에 제주항공이 액면 감자라는 것을 하고 향후에 유상증자를 한 2천억 정도 진행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한 상태이고 에어부산도 발표를 했고요. 진에어도 영구채와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던 모든 상장 저가 항공사들이 다 자본확충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 규모는 한 1년 정도의
그 현금이 계속 타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 증자로 인해서 희석이 되실 예정이지만 적어도 1년 동안은 이제 항공사가 또 저희가 돈이 없어서 뭐 아니면 자본 잠식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는 적어도 듣지 않는 정도에까지는 상태가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탑픽 아까 대한항공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여쭤봐도 됩니까? 저희는 아시아나항공을 가장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니 뭐 이 상태에서 저가항공사를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발등에 불을 끄긴 했지만 그래도 1년 더 가면 또 돈 있어야 되거든요. 이 상태로 1년까지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한 3분기 정도 더 가면 또 자금 조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군요. 그리고 사실은 저가항공사들은 핵심은 국내 뭐 제주도 아무리 가봐야 백날 뛰어봐야 소용없고 일본, 중국, 동남아 노선이 다시 재개가 되어야만 그때 되면 진짜 지금 기존 주주들이 희망 새벽 동이 트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직 어두움에 있는데 아직 아무도 예상 못 하던데요. 그 뭐 일본 노선, 중국 좋아지거나 노선 네, 이거 대해서요? 여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국제 여객 중에서 저희가 트래블 버블이 이제 체결이 된 데는 사이판 정도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여행 상품을 검색을 해보시면 검색이 된다라는 게 일단 문제인데 그래서 수요 추이를 실제로 좀 보시라고 저희가 이게 넣어 놓은 거고요. 네. 이 우리나라의 그 국제 여객은 일주일에 한 150만 명 정도씩 이용을 하십니다. 보통. 옛날에 네, 평년일 때, 평년일 때, 좋을 때. 그래서 보시면 왜 우리나라의 그 확진자가 1호가 나온 게 1월 20일이었었잖아요, 작년에. 네. 이게 제가 주간 단위로 그 수요를 이렇게 카운팅한 거를 넣어 놓은 건데 150만 명 정도 이용되다가 이게 쭉 줄었죠. 네. 그래서 코로나 시국 이후에는 거의 4만 명 정도밖에 주간 단위로 이용을 못한 거의 막 98% 정도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이 여행에 대한 욕구가 국내선으로 이제 터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막 2차 유행하고 3차 유행하면 막 제주도 많이 가셨다가 다시 확 줄었다가 또 다시 막 제주도 많이 가셨다가 또 막 줄었다가 반복하는데 올해 들어서는 거의 끊이지 않고 300명, 계속 제주도 가는 300명이 나오던 네. 700명이 나오던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방학 시즌이 끝나면서 조금 줄긴 했지만 이 시즌에 상관없이 정말 견조한 이 국내선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국제선을 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수요가 여기로 모두 투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저기하고 하거든요. 이제 골프장이 난리가 났어요. 제주도와 골프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어느 전국의 골프장이 예약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요? 네네. 근데 이제 7월 말부터 제가 트래블 버블로 인해서 다시 다니게 되는 국가가 이제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매우 조금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최근에 시황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좀 보시라고 국제 여객 수요를 좀 넣어놨는데 3, 4만 명에서 절대 늘지 않던 것이 한 7, 8만 명 정도까지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당연히 엄청 적죠. 옛날에 비하면 95%, 그러니까 98% 줄어있다 95% 줄은 거로밖에 안 되는 상태이니까. 그러면은 연구원님 체크해 보셨을 것 같은데 여행사들 분위기 그러니까 못 가더라도 못 띄우더라도 사실 여행사는 한번 벌써 말도 안 되는 랠리를 한번 뽑았고 여행에 대한 문의나 이런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아주 언제든지 불탈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활발하게 나가는 이제 저희 정도의 나이들이 접종이 이제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고, 뭐 나라에서 전 국민의 한 70% 정도가 뭐 10월 말까지 2차 접종까지 완료되는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그러고 나면 그 연령대가 아이를 데리고 겨울 방학에 안 나갈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아니 근데 저희들끼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우리는 준비가 됐는데 상대국이 준비가 됐냐 이거죠. 일본만 해도 우리 가장 많이 나가는 일본 빵빵 터지는데 근데 이제 트래블 버블 그 협정 안 하고 괌 같은 데는 이제 입국을 했을 때 접종을 완료했으면 저희가 자가격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슬슬 상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대한항공이
저희가 하와이 노선을 11월부터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콜을 날려놓은 상황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미주 노선이 열리는 거예요. 가까운 미주 그래서 노선이. 그 기존의 하와이를 제외한 비즈니스 노선은 원래 다니고 있었고요. 네, 네. 원래 다니고 하와이까지 재개를 하면 다 재개를 하는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가고 빈도수가 높게 가고 이러는 인접국보다 오히려 빨리 열리는 거는 서로 접종률이 빨리 높은데? 올라오고 있는 네. 선진국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열리는 순서대로 결국엔 수요가 그쪽으로 투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태이고 네. 이 실제로 지금 여행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검색을 했던 것인데 괌, 다낭 이런 지역의 10월, 11월 최저가의 레벨이 저희가 옛날에 보던 레벨보다 상당히 높아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됐을 때 변동도 생길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제 과거와 같이 그 정도의 가격으로 갈 수 있는 여행은 당분간은 조금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만족스러운 만큼의 그 탑승률이 어렵겠지만 네. 점진적으로 차가는 과정을 한 번은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잘 짚어봤네요. 해운부터 시작해서. 저 지금 가격이 항공까지. 올라간 거 맞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죠. 올라간 거죠. 그렇군요. 원래는 몇십만 원. 네. 원래 몇십만 원인데 지금 150만 원 네, 이렇게 한참 올라간 동안 거예요? 진짜 금액적으로는 가기 좋았지만 갈 수 없었다. 우리 이승희 앵커님께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뚫리면 난 일단 뜬다. 난 앵커 자리고 뭐고 난 일단 뜬다. 뭐 이런 분이 마음이 정말 드셔요? 아니요, 저는 약간 조심성이 많은 편이라서 저는 조금 더 이제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잠잠해진 다음에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럼 괌 같은 데는 가실 마음이 있으시겠네요. 근데 사실은 국내 여행을 좋아해서 원래. 저한테 물어보면 충분한 답변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샘플을 잘못 잡았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잘못된 샘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떠세요? 각도기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일 관심이 가고 있는 게 결국은 많이 가던 중국, 일본 노선이 열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고라고 봐요. 네, 특별히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어느 정도냐면 죄송합니다만 전화를 해서 살짝 제가 이렇게 떠보거든요. 체크하세요. 네, 이렇게 떠보면 네. 우리는 제발 살아남을 테니까 빨리 너희들이 좀 그만해 장사 좀 뭐 이런 분위기까지도 느껴져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지만 쟤네는 더 힘들 거야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저가항공사들이. 그래서 서로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희망은 이 아시아 노선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거의 모든 매출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노선이 열려야만 우린 뚫린다. 그래서 아주 쉽게 너무 답이 다 간단해요. 아시아 노선 뚫리면 저가항공사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네. 이거는 뭐 거의 정해진 미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기가 굉장히 궁금하지만 이거는 또 델타 변이부터 포함해서 요즘엔 뮤 변이 얘기도 나오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 또 많아서 이런 부분도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이 근데 아닌가 싶네요.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작년만 해도 이제 곧 해결될 거야 하고 예상해서 선침해했다가 좀 녹아났거든요. 네, 녹아났는데 이제는 별로 희망을 안 가지시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비해 매기가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우리가 언제를 좋은 매기라고 생각하냐면 아무도 희망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을 그때가 가장 좋은 매기다. 네.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수 시점이 오고는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시점에 저희 인포맥스에서 환기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네. 적절한 시점에 오늘 와주셔서 또 풍성한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그럼 3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님과 3부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